안녕하십니까. 쇼타노 이치니치의 쇼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되면서 알아본 것들, 그리고 가기 전에 알아본 것들, 그리고 와서 좀 알게 되고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봤을 때 되게 성의 없고 되게 생각 없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도표를 만드는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 만드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데, 왜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오래 하지 못하고 장기간 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래도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허접해 보이더라도, 아니면 제가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제가 경험해 본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정보가 잘못되거나 뭐 없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뭐 이게 무조건 이 맞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이 무조건 정확하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제작했다기보다도 제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뭐 가시기 전에 이걸 꼭 보시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그럼 난 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아니면 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저런 방법들이 있고 저런 게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 일본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유학비자, 취업비자 등이 있고, 그 외에 그냥 놀러 가시는 비자가 있죠. 무비자. 무비자로 가실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 무비자로 가시게 되면 3개월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1년에 최대 6개월. 그러니까 3개월은 일단 다니시면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3개월은 있을 수 있으시겠죠? 최대 6개월까지니까. 네, 그런 무비자로서는 그게 가능하신데, 일단 특징은 다들 아시겠지만 준비할 게 없고요.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좀 단점은, 일단 무비자이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재료 카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다. 단 내가 그냥 한 달 살기로 쉬고 싶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든 집을 구하시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집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또 이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비자이신 분들은 그냥 가서 한두 달 살아보고 싶어, 시간 그냥 그 기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채워서 거기서 생활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도전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 3개월이고 1년 맥시멈치가 6개월이다.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일수를 다 채우거나 아니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좀 이상함을 느껴서 입국이 거절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무비자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게 3가지 워킹홀리데이에서 제가 아는 한 특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얘는 1년에 4번의 분기마다 지원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이 하게 되시면 이 워킹홀리데이는 내가 딱 한 번만밖에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신청이 가능하신 게 아니라 워킹홀리데이를 보내실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30세까지. 근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 만 26세까지인데
30세까지는 26세부터 30세 사이에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워킹 비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 나이는 30세까지다. 그리고 1년에 4번이나 하지만 경쟁률이 생각보다 많이 치열하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준비를 했다더라도 떨어지고 이래서 내가 정확하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른다. 대신 이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보다 본인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지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학교를 다니고 싶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일을 하고 싶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그만큼 자기가 처음에 일본에 적응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학교나 회사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집을 구하시는 것도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그렇다면 건 결국엔 자기가 언어도 일본어도 꽤 돼야 된다는 거고 본인이 또 생활하면서 있을 만큼 또 재력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치명적인 단점은 좀 젊은 나이에 아무래도 가잖아요. 26세 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셔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하면서 경험해보자 라고 가셨는데 막상 또 시급이 굉장히 낮고 일본 시급이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있는 오사카가.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알기로 100시간이 넘어가면 일하는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가면 세금을 많이 떼요.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급이랑 거의 그냥 저희 나라에서 알바하는 시급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실 뭐 이 정도 돈을 받으면서 기본 시급 받으면서 내가 또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그냥 좀 더 놀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일만 계속 하려고 왔나? 라는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좀 일도 열심히 안 하시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언어도 많이 늘지 않고 돈만 쓰고 생각보다 뭐 좋은 경험적인 시간을 보내라는 느낌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본인이 진짜 목표성이 있고 본인이 진짜 자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자유도도 높고 일단 이 경쟁률에만 들어가면 다른 부가적인 그 조건들이 많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워킹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유학비자는 처음에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3개월짜리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유학비자는 1년 3개월짜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단 예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어학원, 대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어학원은 일단 3개월짜리랑 6개월짜리 단기 유학비자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1년 3개월짜리가 아니겠죠? 그분들은 그 기간에 맞게 아마 비자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학비자는 저처럼 뭐 1년 이상 좀 장기로 유학비자를 가시게 된다 그러면 1년 3개월짜리가 나온다. 그리고 얘는 1년에 그 학교 입학일, 학기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특징이 일단 이 유학비자로는 최대 4년 3개월까지밖에 안 된다. 즉 만약에 내가 4년제 대학을 간다고 하면 그걸로 끝.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유학비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학원을 1년짜리를 갔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학원은 최대 2년까지만 다닐 수가 있다. 어학원을 최대 2년을 다니고
나머지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어학원을 갔어요. 근데 2년 정도를 만약에 제가 다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직업학교나 아니면 전과를 해서 어학원 내에 있는 다른 그 학사나 이런 거 과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거를 전과를 해서 그런 학교로 편입을 해야 된다. 어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만은 최대 2년이 맥시멈이다. 근데 어떤 방법을 쓰고 더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유학비자는 4년 3개월까지가 맥시멈이다. 그리고 저처럼 저는 1년을 다닐지 1년 반을 다닐지 고민 중인데, 유학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로도 1년 3개월이 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일본 내에서 학교 내에서 비자를 갱신하셔야 된다. 그 특징은 이 사람이 유학비자로 왔지만 진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뭐 일을 열심히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비를 제대로 낼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데 유학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고 증명에 대한 최대 많이 금액이 있을수록 유학비자의 확률이 높대요. 사실 유학비자는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유학비자를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최소 기준 금액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그 어학원 내에서는 5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5천 정도의 잔고 증명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이 금액이 없더라도 본인의 아버지나 어머니 잔고로도 가능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 유학 비자를 받을 때 준비하는 것 중에 잔고 증명서가 5천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를 요구를 하신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이유가 학교 출석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 어학교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비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자를 갱신하고 더 다니거나 아니면 유학 비자로 왔는데 취업 비자를 자기가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회사를 면접을 보거나 일본의 유학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또 이 어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뭐 그 취업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딘가를 취업을 할 때도, 그 취업을 해서 취업 비자를 받을 때도 이 어학교에서 성적과 특히 출석률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90% 이상 되는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시면서 굉장히 출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또 이 어학교에서 출석률 인정률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일단 학교를 가야 결석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조퇴를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알기로 조퇴로 아마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00% 출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진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돌아가신 가족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면 제가 알기로 출석률이 굉장히 인정받는 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만약에 대중교통을 타다가 대중교통에 사고가 나거나 지연이 돼서 늦었다 이러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나눠주세요. 진짜로 지연이 된 이유 있으면 그 지연이 된 경위서를 써줍니다. 그 경위서를 받고 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지각과 그 출석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잘 출석해야 되는 억압이 있어서 좀 젊으신 친구들은 이 유학 비자로 어학교를 가시는 걸 힘들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학비가 어학교도 그렇고, 어학교가 제가 다니는 게 1년에 지금 700만 원인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려고 생각했던 츠지 학교는 1년에 2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그리고
일주일에 28시간으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유학비자로 오신 분들은 방학 기간에는 일주일에 40시간인가 그런데 이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단기 유학비자는 아예 일을 하실 수가 없다. 6개월 이상으로 오셔야 6개월 이상 유학비자로 오셔야 일주일에 28시간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10월 학기를 만약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최소 7월 달부터는 자기가 다니는 학원이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학당이든 한국에 있는 어학당이든과 연결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일본 어학당에 입학 월에 3개월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그 학교를 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길고 준비하셔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준비해봤지만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많다. 그리고 취업비자. 얘는 뭐 1년짜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뭐 3년 있어서 정말 오래 계신 분들은 뭐 또 계속 있을 수 있는 비자가 나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말 오래 계신 분들은 영주권까지도 도전해 보실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취업비자는. 당연히 이 비자는 만약에 내가 1년짜리를 받았으면 갱신을 할 때 또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도와줘서 뭐 또 비자를 신청해서 또 이 사람은 1년짜리 받았으니까 이번에 3년짜리 주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방식이겠죠. 대신 얘는 또 특징이 자기가 일단 취업비자를 도와줄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면접을 봤다. 그리고 면접을 합격했으니 취업을 해야 되니 취업비자를 달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사람 이제 내 직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취업비자를 달라. 비자를 변경해줘라. 라고 같이 인정을 해주고 말을 해줘야 될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취업비자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요거의 이제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하려면 회사랑 연결이 자기가 가야 될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어쨌든 다니려면 당연히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자기가 다니고 있는 뭐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인 회사에서도 당연히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돼야겠죠. 근데 애초에 한국에서 면접을 보게 돼서 가게 되는 회사에서도 N2 이상의 일단 기본적인 일본어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학교가 아닌 대학교를 가시거나 저처럼 전문학교, 그러니까 직업학교 같은 취지 같은 학교를 가시려고 하시더라도 이 N2 이상의 JLPT를 원하세요. 왜냐면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야지 공부가 되니까. 그리고 얘는 일본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츠지는 좀 예외인 경우, 츠지만 예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츠지에서 인정한 어학교에서 1년 이상 수료를 하시면 이 사람이 잘 출석을 했고 성적을 잘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되시면 츠지는 N2가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더 어학교를 일단 출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시 취업 비자로 돌아오면 생각보다 한국에서 일본 회사에 면접을 보거나 가시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대학교 4년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4년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서울 4년제면 물론 더 좋아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어쨌든 뭐 지방에 있는 4년제든 이러더라도 4년 동안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걸 굉장히 높게 쳐주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면접에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 4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또 취업 비자를 같이 신청해 줬을 때 그 일본 뭐 비자 해주는 뭐 영사관 이런 데겠죠? 그런 데서 4년제가 될수록 취업 비자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N2 이상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이제 자기가 4년제든 2년제든 졸업을 했으면 학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받은 학사와 자기가 지금 일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무 내용의 연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본 면접 봤을 때 그 회사에 유리한 점이 아니라 그 일본 내에서 회사 내에서도 이 사람을 받겠다 하더라도 일본 영사관에서 이 사람이 취업 비자를 줘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할 때 이걸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다니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는데 뭐 무역회사인데 이 사람이 무역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학사를 받아서 졸업을 했다는 걸 이게 나오면 이 사람 직무 내용이랑 연관성이 없는데 취업비자 안 줄래 하고 안 나오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취업비자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결과 한국 기업들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뻔히 아는 뭐 도요타 뭐 이런 엄청 유명한 대기업들이 아닌 이상 급여가 저희 나라도 물론 대기업이 아닌 이상 급여가 상당히 낮은 것처럼 굳이 돈을 벌러 일본으로 올 만큼 일본의 급여가 좋진 않다. 그리고 이 취업 비자 중에 제가 알기로 특정 기능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학력을 안 본답니다. 그리고 일본어 능력도 M4 정도면 그냥 비자가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자신이 대신 이게 제가 알기로 16개의 직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 뭐 요식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품목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자기가 가려는 그 품목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맞네, 제조업에서 이 특정 기능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네라는 평가를 하는 그 시험에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 통과한 시험에 맞춘 일의 직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하시다. 대신 이 취업 비자보다 더 그 허들이 낮다. 학교도 보지 않고 일본어 능력 시험도 훨씬 적고, 그래서 그 이점은 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 비자를 3가지 정도 크게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되게 많은 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자들을 제가 다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가 있으면서 알 수도 없었고, 뭐 제가 알기로 창업 비자도 있고 굉장히 많은 비자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만약에 해당되지 않거나 자기가 또 다른 비자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좀 더 알아보시고, 어쨌든 가장 크게 많이 가시는 비자로는 이 3가지로 자기가 알아보거나 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최고의 비자는, 최고의 비자는 결혼 비자다. 저희 나라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그런 업체가 있대요. 결혼만 하고 어차피 난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결혼했다고 올려줄게, 너 일본에 살아. 그 정도로 결혼 비자를 팔 정도로 결혼 비자가, 저희 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자 중에 최고는 결혼 비자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비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아는 게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까먹을 수도 있고, 많이 말씀드려야 될 걸 많이 말 못했고 잘못 말했던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너그레 용서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겠다, 감사드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고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이 마지막에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작업이 처음이다 보니 많이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